심은 3월에 공개될 아파트 공시가격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뛴 만큼 공시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관련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 특히 지방저축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건전성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지난해까지 17만 5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수는 적지 않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저조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오늘 서해상에서 인공비를 만드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 소식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나온 후 벌써부터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10억 얼마인데 4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직접 이의 신청을 가질 수도 있고. 지자체들도 벌써부터 주민들 반발이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자기 의견 가격을 적어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예전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올해 서울 평균 상승률은 17.75%인데 고가의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용산과 강남, 마포 등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을 끌어와서 개별주택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폭풍이 저희도 좀 무섭긴 하죠. 분명히 의견 제출 못지않게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미 사전 이의 신청만 1,59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서 공시가격 확정 전까지 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이의 신청 43건 중 단 3건만 받아들여진 사례를 볼 때 실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3월에 나올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300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지난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가격 상승분이 더해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9억 4천이었거든요, 공시지가가. 근데 올해는 또 올리겠죠. 시가라는 것은 그냥 그 실현되지 않은 이익 아닙니까? 호가만 올라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가세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어제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격대별로 달랐다는 점을 감안해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억 미만 구간과 15억에서 25억 구간, 또 25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상승률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 지역만 보더라도 15억 이상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 정도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8% 올라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값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특히 시세로는 약 13억 원, 공시가격으론 9억 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더 내야 할 아파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네. 단독주택 시장은 우선 찾는 사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마당이 작게라도 딸린 1, 2층짜리 집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단독주택은 물론이고요. 월세 등을 받는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주택 과세 강화로 부담을 느낀 매물이 나오겠지만 팔리지는 않아서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는 은퇴자들이 많은데요. 세금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 역시 줄어들 수 있는. 그럼 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가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서울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라든가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오름폭만큼 공시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 거래 역시 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거래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고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집 사기를 꺼리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는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특히 뒤늦게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올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는지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화되자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또 주택은 물론 상가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 마감을 알리는 플랜카드도 없고 상담원은 언제라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다 마감이 됐는데 한 몇십 개 정도 기다리셨어요. 다른 세대가 분명히 남을 거예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금 80%이라고 층이 좋은 게 많이 남아있어요. 80% 정도 남았어요.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만여 가구인데 이 중 80%가량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6,700가구가 미분양 주택인데 이 중 4,000가구가 준공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위태롭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의 한 상가 건물은 수년째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반 됐고 저거는 한 2년 정도. 물건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다 이러는데. 미분양과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이들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불안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대출이 5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지방에선 대출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장들을 만났는데 이 부동산 대출 부실을 언급하면서 감독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 이곳은 한때 저축은행 부실사업 부지였습니다. 당시 묶여있던 저축은행 대출 금액은 총 355억 원으로 과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에 대출해준 규모는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79개 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에 대출해준 규모는 5조 2천억 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지역 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충청, 호남에 위치한 지방저축은행 3곳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100억 원을 대출했다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실 우려가 커지자 윤석원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장들을 만나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정상화가 어려운 그 부실 채권은 좀 조기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또 충당금을 또 충분히 좀 적립해 주시는 그런 조치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특히 금감원은 지방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설 사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 이 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F 대출이 어떻게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됐는지, 현재 당국이 늘고 있는 이 PF 대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기도 하고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PF 대출이라는 건요, 부동산 사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이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 PF 대출이 지목이 됩니다. 이 PF 대출은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에 이 저금리에다가 부동산 시장 호황을 입고서 집중적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거품이 꺼진 건 2008년도였는데요. 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꺼졌습니다. 이 때문에 잔뜩 PF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로서는 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16곳 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저축은행 총 31곳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축은행들의 이 PF 대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울과 경기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현재로서는 사실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PF 대출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걸 따지는 기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대출에서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봐야 되고요. 연체율, 또 BIS 비율, 사업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이 지역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연체율 자체가 높다는 게 문제로 지목이 되는데요. 이 호남권에 있는 그 지역 저축은행들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이곳 저축은행이 총 7군데인데 가장 덩치가 큰 1등과 2등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뭐 42%, 뭐 100%에 달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저축은행 79곳으로 확 넓혀보면요. 이 중 연체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PF 대출이 부실한 곳이 8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또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저축은행들도 위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체율은 괜찮긴 한데 1년 새 보시는 것처럼 뭐 1078% 뭐 이렇게 늘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해도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어느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금감원은 경기 불황에 빠진 이 지방, 이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라든지 대구, 뭐 경북 이런 경기가 좀 안 좋은 특정 지역에 있는 데는 PF 대출도 문제가 되지만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쪽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데 이 군데에 있어서도 지금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게 되면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국지성 리스크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 들어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또 지역경기가 안 좋으면 특정 지역에서의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고 수익성이나 연체율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올해는 PF뿐만 아니라 특정 사례가 만약에 늘어나면 항상 제가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려사항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예금보험공사도 현재 2008년도 금융위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79곳 이 전체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등 이 전체적으로 당국이 위기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희망했는데요. 정부도 이 점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을까요?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 안전문의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윤원준 씨. 지난해 3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윤 씨는 일자리가 안정되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 설계나 아무래도 좀 직위
이런 거에 승진에 대한 그런 조건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집중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장애도 줄어들고 저희 업무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근로자가 총 1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용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94%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반면 파견,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64%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전환율은 37.6%로 저조했습니다. 지자체가 파견 용역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예산상의 문제, 지방선거도 있고 아마 19년도에 파견 용역 쪽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 용역에서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17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의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지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전환 방식을 놓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거든요. 구체적으로 방식이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두는 이른바 간접 고용 방식인 겁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상시 업무를 맡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약 6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자회사 상용직 방식으로 전환된 이들은 3만 2천 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네,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현재 30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비정규직 규모가 큰 공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 뿐 사실상 외주화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 지시도 자회사 관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임금도 자회사 기준에 맞춰서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자벌드의 경우 노조가 직접 고용을 주장을 하면서 30여일 동안 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해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남은 비정규직 6천여 명과 전환 방식을 놓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군요.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5개월 만에 전격 회동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사회적 대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동은 어제 청와대가 양대 노총의 제안에 성사됐습니다. 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영환 위원장은 대통령의 당부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정기 대의원 대회를 사흘 앞두고 내부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 및 동일화 등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습니다. 이 중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제 개편 중단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의 입법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사실상 실패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군산 앞바다에서 기상항공기가 구름 위에 비의 씨앗으로 불리는 요오드와 은을 1시간 정도 뿌렸는데요. 당시 바다 위에는 구름도 적당히 끼어 있어 실험 조건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는 결국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실험 지역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육안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인공강우 때문인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 조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나요? 네, 기상청은 아직까지는 관측 자료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이 예산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입니다. 실험에 앞서 기상청 관계자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보다 첫 실험이라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 예산과 인력을 좀 더 늘려서 계속해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오늘 실험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상 실패하면서 좀 안타깝게 됐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건물 외벽에 바르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광촉매 페인트를 언급하면서 이색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주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은 섣불리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거대한 집진기를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하기도 하고 수송기로 물을 뿌리거나 도심에서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진칼의 2대 주주 강성부 펀드가 본격적으로 표대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행동주의 펀드 강성부 펀드가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고요? 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 강성부 펀드가 주주들에게 신상 정보와 주식 수량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메일에는 원하는 주주에게는 향후 한진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법규상 의결권 위임은 주주총회 2주일 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메일 발송은 소액 주주의 의결권 위임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액 주주의 보유 주식 등을 파악해 위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위임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네, 3월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와의 일전이 사실상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지분 10.08%를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주요 주주로 한진그룹에 대해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조양호 회장 회임 등 민감한 안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8.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표대결을 가면 조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관과 소액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라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세계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열렸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CES가 열립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국 CES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LG전자의 롤러블 TV. 이에 대한 대항마로 삼성전자가 선보인 마이크로 LED TV. 이처럼 화제가 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고 이익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협정을 찾는 전 세계의 그 바이어들이 제품을 보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또 뭐 실제 계약이라든지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을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과 협회가 이번 행사를 먼저 건의했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이어가자. 공감대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입장이다 보니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불과 열흘간 준비하고 진행되는 첫 한국형 CES 행사가 얼마나 내실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는 0.5% 오른 반면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0.81%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는 고가 주택 시장이 9.13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제한과 보유세 인상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5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개인 소유 주택 수리와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른바 유령 회사를 통해 삼양식품의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 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택시업계는 도입 자체를 거부하며 결사항전의 분위기고 카카오 측은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왜 못하느냐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순탄치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대표적 공유 경제의 하나인 카풀 서비스가 왜 이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8도, 낮 기온 3도를 보이며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까지 강한 추위가 계속되다가 모레 낮부터 차츰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3에서 8cm,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경북 남부 동해안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내리는 눈으로도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인천은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울진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에 눈이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요.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